그날 학원 칠판에는 아직도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 모의고사 해설. 분필가루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칠판 앞에는 의자 하나가 텅 빈 채로 놓여 있었지요. 30대 국어 강사 김현도.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대답을 들을 수 없게 되었지요. 출근하지 않은 날이 하루 지나고 전화를 받지 않던 시간이 쌓여 이틀째가 되던 그날, 아내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꺼내기조차 두려웠던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실종된 걸까요? 낮게 흘러나온 그 말은 빈집에 가만히 가라앉아 메아리조차 만들지 못했지요. 그의 자동차는 학원 근처 좁은 골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고 창문에는 얇게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 급히 떠난 자리에서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그의 행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지요. 아내, 그리고 그의 제자였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한 사람의 빈자리는 그날 이후 조용히 주변의 시간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김연도는 평범한 강사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입시학원 3층 복도 끝 교실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30대 남자였지요. 성실했고 설명이 친절했고 학생의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복도에 남아 문제를 하나 더 설명해 주었고 겨울 특강이 이어지는 힘든 시기에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는 그런 강사였지요. 집에서는 5년 차 남편이었습니다. 아이 없이 맞이하는 부부의 시간은 단조로웠지만 두 사람은 나름의 방식으로 서로의 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명절이면 부모님 댁을 찾아 인사드리고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드라마를 함께 보다가 졸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변화는 아주 작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 학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야간 수업이 조금씩 잦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만 어느새 매일 밤 10시를 넘겨 귀가하는 날이 반복되기 시작했죠. 오늘도 늦어? 서영이 물으면 현도는 늘 같은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 입시철이라 그래요. 애들이 질문이 많아서요. 그 말은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 많았고 상담도 많았고 학원은 늘 분주했지요. 하지만 그 대답 속에서 서영이 알지 못하는 작은 빈칸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휴대폰 화면은 점점 더 자주 뒤집혀 있었고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려도 예전처럼 바로 확인하지 않았고 문자 답장은 짧아졌으며 집에 돌아와서는 긴 생각에 잠긴 듯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지요. 서영은 처음엔 믿으려 했습니다. 입시철이라 그런가 보다. 학생들이랑 상담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의심하는 것보다 믿는 척하는 게 마음이 덜 아팠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처럼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원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라온 사진이었고 문화재 준비 수고했습니다. 나는 문구와 함께 강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의 바로 옆에 선 한 학생이 서영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고3 제자 윤지유였습니다. 사진 속 지유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현도는 그 옆에서 어색하지만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두 사람의 간격이 유난히 가까워 보였고 그 거리감이 서영의 마음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었지요. 그날 이후 서영은 남편의 휴대폰을 무의식적으로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유. 그 이름은 남편의 카카오톡 목록 최상단에 고정되어 있었고 거의 매일 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풀이 사진이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손글씨 답안을 찍어 보내면 현도가 첨삭한 사진을 다시 보내주는 방식이었죠. 선생님, 이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맞나요? 응,
잘했어요.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좋겠어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의 결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모의고사 망쳤어요. 유유.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면 되죠. 근데 자꾸 불안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될까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풀이보다는 감정의 무게를 나누는 대화가 늘어났고 그 위로의 말들이 서로만 아는 언어처럼 깊어지기 시작했죠. 밤 11시, 밤 12시, 때로는 새벽 1시까지도 대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학원에서 눈에 띄는 재수생이었습니다. 성적이 빠르게 오르고 집중력도 뛰어나며 질문이 많고 과제를 빠뜨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강사들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도와 지우 사이에는 단순한 노력과 칭찬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정서가 자라나고 있었죠. 처음엔 신뢰였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질문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 자신을 이해해주는 어른에 대한 학생의 감사. 그러나 그 신뢰는 어느 순간 경계를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선생님도요? 네. 지나고 보면 버틴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 대화들이 쌓이며 둘만이 공유하는 감정의 언어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 무렵, 현도는 집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 나누던 대화는 실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짧은 문장뿐이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주말에 뭐 할까? 부모님께 전화드렸어? 반면 학원에서는 달랐습니다. 지유와의 대화 속에서 현도는 자신이 다시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고 자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은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감정을 되살려 주었지요. 2016년 봄 학원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강사들과 학생들이 소규모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장기 자랑을 하고 게임을 하고 치킨과 피자를 나누어 먹는 작은 행사였지요. 그날 현도와 지유는 같은 팀으로 노래방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함께 마이크를 잡고 웃으며 노래를 부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활기 넘치는 행사장의 한 장면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진을 바라본 서영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곁에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아주 조용하게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그 세계 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건네지지 않던 표정이었다는 사실을 서영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사랑의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격한 배신이나 극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쌓여가는 말 없는 거리감,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의 변화, 그 틈새로 스며든 또 다른 이름이 결국 두 사람 사이를 메울 수 없는 간격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간격 속으로 들어온 그 이름은 머지않아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 될 예정이었죠. 2016년 5월 첫째 주였습니다. 학원 가는 중간고사가 지나고 본격적인 수능 대비 체제로 들어가던 시기였죠. 6월 모의평가를 앞둔 학생들은 긴장했고 강사들은 분주했습니다. 그 북적임 속에서 김현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침묵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내 서영은 잠들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벽시계는 밤 11시 30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요. 탁자 위에는 식지 않은 저녁이 아닌 이미 온기를 잃어버린 채 굳어버린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미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몇 시에 와요? 12시쯤. 상담이 좀 길어졌어요. 짧고 건조한 대화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영은 조심해서 와요라고 말했을 테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전화를 내려놓은 서영은 서랍에서 남편의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그 시대에는 통화 내역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지요. 문자 건수, 데이터 사용량, 특정 번호로의 반복적인 발신 기록. 숫자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번호로 메시지가 집중되고 있는지, 새벽 시간대에 유독 데이터 사용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서영은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1시, 현도가 샤워하는 동안 서영은 천천히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내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그 번호를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지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 맨 위에 윤지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단 30분 전에 도착해 있었지요.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꼭 나와주세요. 서영은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요. 선생님이 아니면 저 누구에게 이런 얘기도 못해요. 나도 그래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서로에게 기댄 마음이 만들어낸 조심스러운 고백처럼 보였지요. 조금 더 올려보았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꼭 나와주세요. 저 선생님 아니면 안 돼요. 요즘 선생님이 유일한 힘이에요.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또 하나의 세계가 남편의 삶 속에 단단히 들어와 있다는 서늘한 자각이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남편은 자신이 모르는 얼굴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었죠. 샤워기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영은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현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안 자요? 응. 당신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평범해 보이는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가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지요. 수요일부터 현도의 얼굴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원 동료 강사들도 그 변화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업 중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학생 질문에 답할 때도 예전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강사실 구석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현도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영어 강사가 걱정스레 묻자 현도는 그저 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뭐 그냥 좀 복잡해서요. 목요일 저녁, 현도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오후 8시, 서영은 놀랐지만 반가운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오늘은 일이 조금 일찍 끝났어요.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지만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집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여보, 서영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현도는 잠시 멈춰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정말요? 응, 정말이에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해서 진실이 나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금요일, 학원 게시판에는 주말 특강 일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수능 국어 심화반 특강 김현도 강사. 하지만 그날, 현도는 학원장을 조용히 찾아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수업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학원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만 봐도 무언가 복잡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현도는 지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유 씨, 주말에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언제든지요. 토요일 저녁 7시 학원 옆 하천 산책로에서 봅시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토요일 저녁에 잠깐 얘기 좀 했으면 해요. 갑자기 왜요? 할 얘기가 있어요. 토요일에 말하죠. 실종 전날 토요일 저녁 6시였습니다. 현도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쳐 있고 무너져 있고 어딘가 비겁해 보이는 얼굴이었지요. 서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갈 시간이에요. 응, 알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서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학생 당신 좋아합니까? 신호등이 붉게 바뀌었고 차가 멈춰 섰습니다. 현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부정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명확한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상처가 되었지요. 저녁 7시 학원 근처 하천 산책로 벤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연도, 서영, 그리고 윤지유. 가벼운 바람이 강둑을 따라 불어왔고 어디선가 휴대폰의 진동이 작게 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세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연도는 사라졌습니다. 2016년 5월 9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학원 원장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한 복도를 지나며 이상한 기운을 먼저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수업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김연도 강사가 보이지 않았죠.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현도 선생님, 오늘 못 온다고 연락 온 거 없어요? 원장이 다른 강사들에게 묻자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과 금요일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했고 주말 특강만 개인 사정으로 빠졌을 뿐이었죠. 그러나 월요일 아침 그는 온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학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 서영이었습니다. 혹시 남편 학원에 나왔나요? 작게 떨리는 목소리였고 그 떨림은 원장에게 불길한 감정을 불러왔죠. 아니요, 오늘 출근 안 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그렇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 서영은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어요? 어제 저녁입니다. 토요일 7시쯤 같이 외출했다가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경찰은 정해진 절차대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부부 사이의 갈등 여부, 경제적 문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서영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최근에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제자와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경찰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관계 문제에서 실종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수없이 접해온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그 제자 연락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초동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학원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 강남은 이미 방범 카메라가 촘촘하게 설치된 지역이었지요. 학원 입구, 골목 초입, 편의점, 주차장 여러 각도에서 기록된 영상이 수집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15분, 학원 건물 앞 CCTV에 김연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회색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 걸음은 느리고 고개는 깊게 숙여져 있었지요. 그가 골목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5분 후 같은 카메라에 또 다른 인물이 찍혔습니다. 흰색 후드티의 여학생 윤지유였습니다. 그녀 역시 하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경찰은 더 먼 지점까지 CCTV를 연동해 확인했습니다. 하천 산책로 입구에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각각 포착되었습니다. 시간 차는 약 10분. 그러나 산책로 중간 지점 CCTV에는 김연도만 단독으로 찍혀 있었고 지유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상에 남은 그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수요일 경찰은 통신사에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2016년 당시 기지국 기반 위치 추적은 GPS보다 정확하진 않았지만 대략적 범위는 알 수 있었지요. 토요일 밤 7시 32분. 마지막 신호는 하천 인근 반경 200m 안에서 잡혔습니다. 이후 휴대폰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목요일 오전, 하천 둔치에서 한 시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신발 하나가 버려져 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잡초 사이에서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사이즈 270mm. 서영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남편 신발이에요. 제가 생일 선물로 준 겁니다. 신발은 난간에서 약 3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난간 쪽으로 이어지는 희미한 발자국도 있었지만 명확한 사고의 흔적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봄비로 불어난 물살은 강했고 시야는 탁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수색에서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김연도의 휴대폰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지요. 토요일 오후 6시 메모장에 저장된 글이었습니다. 서영에게 미안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네요. 당신에게 상처만 주었고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오히려 당신이 더 편해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경찰은 이 메모를 근거로 결론을 빠르게 좁혀갔습니다. 자발적 실종 가능성이 큽니다. 극단적 선택 징후도 보입니다. 아내 서영은 그 메모를 읽고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너무 간단하게 한 사람의 결말로 정리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제자 윤지유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어디 있었나요? 선생님과 만나기로 했어요. 만났습니까? 아니요. 제가 좀 늦었는데 이미 없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그걸 증명할 방법은요? 없어요. 지유의 말은 비어 있었지만 그녀를 의심할 물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CCTV도, 지문도, 다툰 흔적도 없었지요. 결국 수사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정 문제로 스스로 떠난 것 같습니다. 제자와의 관계로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은 점점 조용히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는 작은 기사 한 줄만 실렸습니다. 학원 강사 실종. 사람들은 이내 흥미를 잃었습니다. 학원가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자한테 빠져서 집 나간 거래. 아내한테 들켜서 그냥 도망친 거겠지. 요즘 그런 일 많잖아.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야기는 단순할수록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뒤 학원에는 새로운 국어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연도가 쓰던 교실에서 같은 시간에 다른 목소리로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칠판의 글씨는 지워지고 또 다른 글씨가 채워졌습니다. 출석부의 이름이 바뀌었고 학생들은 금세 적응했습니다. 시간은 사라진 사람을 정리하는 데에 익숙했습니다. 김연도라는 이름은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그가 걸었던 복도도 그가 앉았던 책상도 그대로 있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요. 사건 파일은 미제 실종으로 정리되어 경찰서 서고 한쪽에서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의 봄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2016년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김연도의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분류되었고 적극적인 수사는 점점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잦아들었다고 해서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지요. 아내 서영은 어느새 남편을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불리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었고 친척들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힘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 말들이 쏟아졌지만 위로 뒤에는 늘 조심스러운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근데 정말 몰랐어? 그 학생하고 무슨 사이였던 거야? 남편분, 평소에도 이상한 점 없었지? 그 말들은 친절한 위로처럼 보였지만 그 시선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잔잔한 자극이 숨어 있었지요. 서영은 매번 그 눈빛을 견뎌야 했습니다. 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옷은 여전히 옷장에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가 쓰던 볼펜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침대의 빈자리는 매일 아침 다시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지요. 직장에서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작은 회계법인에서 일하던 서영에게 동료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소처럼 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남편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면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누군가가 재빨리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영 씨 주말엔 뭐 해요? 그냥 집에 있어요. 아, 그래요. 더 이상 누구도 그 뒤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주말마다 어떤 감정 속에서 시간을 견디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서영은 남편 휴대폰 요금이 빠져나가는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해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올지도 모른다는 비현실 같지만 버릴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만이 남편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미약한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밤마다 일기장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2016년 8월 15일. 오늘 시장에서 당신이 좋아하던 배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야 당신이 없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배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친구가 소개팅을 하라고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나. 그러면서도 문득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2016년 11월 5일. 나는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줄을 쓰는 순간 서영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감정은 미움인가, 슬픔인가, 후회인가, 아니면 상실감인가. 그 어느 것 하나로 이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제자 윤지우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죄책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망가뜨린 학생.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이는 없었지만 지우가 지나가면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애 때문에 선생님이 사라진 거라더라. 선 넘은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무섭다니까. 그 말들 하나하나가 지우의 몸속 깊숙이 박혀갔습니다. 결국 지우는 재수를 포기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도 9월 모의고사도 대학 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모든 계획을 끊어버렸지요. 부모님은 딸을 감싸려고 했습니다.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선생님이 결정한 거야. 그러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메시지들 때문이었지요. 선생님 아니면 안 돼요. 선생님이 유일한 힘이에요. 그 말들이 선생님을 더 무너뜨린 건 아닌지, 자신이 없었다면 선생님은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우의 죄책감을 끝없이 키워나갔습니다. 2016년 가을, 지우는 서울을 떠나 부모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소설과 에세이를 읽으며 시간을 버텼습니다. SNS 계정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2016년 당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활발했지만 지우는 온라인에서조차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들기 직전마다 떠오르는 단 한 장면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하천 산책로, 바람 소리, 강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선생님의 얼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지유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벽에를 적시며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2017년 초 서영과 지유는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서점에서였습니다. 서영이 책을 고르고 있을 때 지유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위해 서울에 올라온 길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사람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유가 먼저 서영을 알아봤고 잠시 뒤 서영도 돌아보며 그 얼굴을 알아보았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2초. 그러나 매우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유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빠르게 걸어 내려갔습니다. 서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가 같은 사건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만 서늘하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구분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을 빼앗긴 아내, 선을 넘은 제자, 가정을 버린 남편. 그러나 실제 삶에서 그런 선명한 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남편이 사라진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자신은 남편을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으로만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요. 남편이 먼저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찾아왔죠. 지유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지금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동경이었는지, 의지였는지,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그 감정이 더욱 큰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2017년 여름, 실종 1년이 지나자 서영은 남편의 생명보험금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남편은 서류상 사망자가 되어갔습니다. 숫자로 정리되고 서류 속 날짜로 요약되고 하나의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서영은 그날 밤 남편의 옷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기부할 것은 기부하고 버릴 것은 버렸습니다. 사진 몇 장만 남겼습니다. 방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은 비로소 혼자가 되었지요. 그 무렵 지유도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포기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은 필요했습니다. 시험날 국어 문제를 풀던 지유는 잠시 펜을 멈추었습니다. 선생님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그리고 다시 매우 천천히 답안을 채워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죄책감을 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 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오래도록 혼자서. 2023년 12월 서울 강남. 김연도가 사라진 지 7년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하천 주변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면서 오래된 산책로는 철거되었고 낡은 가로등과 콘크리트 난간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대신 깨끗한 보도블록과 LED 조명이 들어섰고 예전의 흔적은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죠. 그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우연히 봉인된 시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월 첫째 주, 공사 현장 한쪽에서 작업자가 외쳤습니다. 팀장님, 여기 좀 이상한 게 나왔는데요. 땅을 파던 중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서 오래된 금속 박스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장비였습니다.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CCTV 서버 2015년식. 이게 뭐죠? 옛날 녹화 장비 같은데 아마 교체할 때 미처 폐기하지 못하고 묻힌 모양입니다. 원래라면 그냥 버렸을지도 모르는 물건이었지만 현장 책임자는 구청에 연락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혹시라도 기록이 남아있다면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며칠 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터 복구 가능합니다. 하드디스크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간 자료가 있죠?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년 3개월치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복구된 CCTV 위치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머릿속에서 오래된 사건이 반짝 떠올랐습니다. 여기 2016년에 실종 사건이 있었던 구역 아닙니까? 구청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강남경찰서 형사과 베테랑 형사 이준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2016년 5월 실종 사건이요. 김연도 잠시만요. 컴퓨터를 열고 몇 번의 검색 끝에 오래된 파일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김연도 실종 사건 미제 처리. 이준혁 형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관련 영상이 새로 발견됐다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 영상 분석실. 복구된 CCTV 영상이 대형 모니터에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고 저녁 시간대라 노이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움직임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35분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텅 빈 산책로, 드문드문 지나가는 조깅객의 실루엣, 변화 없는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7시 41분 왼쪽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피해자 김연도로 추정됩니다. 회색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 그는 벤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곧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는 동작이 보였습니다. 7시 48분.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제자 윤지유로 추정됩니다. 흰색 후드티. 지유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벤치 근처에 서더니 김연도와 짧게 말을 주고받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지유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시 경찰이 알고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7시 52분. 화면 왼쪽 끝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분석관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긴 머리를 묶은 여자.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신원 확인 가능합니까? 화질이 좋지 않지만 체형, 걸음걸이, 그리고 당시 조사 자료와 저합하면 분석관은 조심스레 결론을 말했습니다. 피해자 아내, 서영으로 보입니다. 확실합니까? 90% 이상입니다. 이준혁 형사는 즉시 2016년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쯤 남편과 외출 후 집 근처에서 헤어지고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CCTV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7시 52분 하천 산책로에 있었다고. 진술이 사실과 다르군요. 적어도 전체는 말하지 않은 겁니다. 화면 속에서 세 사람은 벤치 주변에서 격렬한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습니다. 손짓과 몸의 방향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8시 3분. 김연도가 일어섰습니다. 8시 5분.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더니 영상이 끊겼습니다. 이건 왜 끊긴 겁니까? 구형 장비 특성입니다. 중간에 불안정으로 녹화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끊겼죠? 약 8분입니다. 8분.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시간의 공백이었습니다. 8시 13분. 영상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벤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후에는 영상이 없습니까? 8시 27분경 두 명이 다시 나타납니다. 화면을 빨리 돌리자 두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영과 지유로 보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마주 보고 서 있었고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연도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형사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6년 경찰은 김연도가 제자를 만난 뒤 혼자 사라졌다고 추정했습니다. 자발적 실종 혹은 감정적 충동. 하지만 복구된 CCTV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3명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중 단 한 사람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내의 진술은 일부 거짓이었습니다. 제자 진술도 다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준혁은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김연도 실종 사건 재수사해야 합니다. 다음 날 사건은 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넘어갔습니다. 7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파일이 다시 열렸습니다. 언론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떠오르는 학원 강사 실종 사건. 새로운 CCTV, 당시 진술과 충돌. 세 사람의 비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 온라인 뉴스, 유튜브 탐사 채널, 커뮤니티까지. 사건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은 더 거칠었습니다. 아내가 뭔가 숨긴 거네. 제자도 거짓말한 거 아냐? 7년간 감춘 거면 단순 실종은 아니지. 잊혀졌던 이름들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김연도, 서영, 윤지유. 그들의 이름은 다시 헤드라인에 올랐고 그 뉴스를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중년의 여자. 또 한 사람은 병원 간호조무사 유니폼을 입은 채 야간 근무 준비를 하던 젊은 여자. 두 사람 모두 휴대폰 화면 속 헤드라인을 보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김연도 실종 사건, 재수사 착수.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날 밤이 비로소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1월 초 재수사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류를 품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CCTV 영상은 당시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경찰은 사건의 성격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했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하나의 갈등 현장이었을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죠.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년 전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발행 기록철과 오래된 필기 메모에는 당시 수사팀의 빠른 결론이 그대로 묻어 있었지요. 그 안에서 형사들은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학원 야간 경비원 박성도. 2016년 당시 50대 후반으로 석 달 정도 근무하다 건강 문제로 그만둔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조사 기록에는 단 몇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실종 당일 별다른 목격 없음. 하지만 구형 CCTV의 위치를 확인하자 박성도가 순찰하던 구역과 겹치는 시간대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경기도 외곽의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그를 찾게 되었지요. 형사 이준혁이 방문했을 때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TV의 희미한 소리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겨울바람이 들어오고 방 안에는 오래된 가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신분증을 꺼내자 박성도는 한동안 형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 아직 끝이 안 난 모양이군요. 목소리는 말라 있었고 손끝엔 자신도 모르게 떨림이 묻어 있었지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성도는 오래된 담배갑을 만지작거리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본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땐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듣고 믿어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형사는 녹음기를 켜고 그의 시선을 기다렸습니다. 박성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7년 전 그날로 되돌아갔습니다. 2016년 5월 7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8시쯤 하천 근처 순찰을 돕곤 했지요. 학원 구역은 제 구역은 아니었지만 그쪽은 밤이면 젊은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한 번씩 보러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이마를 한번 훑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일 자체가 이미 그의 몸을 지치게 하고 있는 듯했지요. 하천 내려가는 계단 근처에서 말싸움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 목소리 둘, 남자 목소리 하나.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울음 섞인 소리가 있었어요. 젊은 여학생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크게 소리친 건 아니었지만 절박했습니다. 박성도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서 내려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제 구역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괜히 끼어들면
오히려 문제 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입술을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계단 위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여자, 그리고 후드티 여학생. 둘 다 울고 있었지요. 서로 보지도 않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 이준혁은 침묵을 깨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증언하지 않았던 7년 전의 공백을 조용히 파고드는 단서였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성도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본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 저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꾸중 듣던 사람이었고, 경찰이 이미 극단적 선택이라 결론 내렸을 때였습니다. 제가 뭐라 말한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준혁은 한동안 눈을 떼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에 이 말 한 줄만 있었다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야 나온 목소리는 늦었지만 그만큼 더 중요했습니다. CCTV 조각, 두 여자의 귀가,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한 사람. 모든 점들이 서서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박성도는 마지막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그날 밤 그 남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혼자 걸어 내려가서 사라진 게 아니었지요. 이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말씀 반드시 기록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가 문을 나설 때 창밖에는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목소리가 비로소 공백을 채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지요. 2024년 초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잠잠하던 사건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아무리 커져도 가장 깊은 흔적이 남는 곳은 뉴스 화면도 아니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몇 사람의 마음속이었죠. 7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 변화 위에 쌓인 먼지는 결코 가볍게 털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서영은 조용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정리한 지도 오래였지만 물건을 치운다고 해서 감정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수사 소식이 처음 뉴스로 흘러나온 날, 서영은 퇴근 후 말없이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을 스쳐 지나가는 자막 속에서 남편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고, 그녀는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결국 다시 오네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감정의 층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영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에는 동료들과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저녁이면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처럼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조심했지만 조심스러운 말 뒤에 숨어있는 관심과 호기심은 서영의 마음을 다시 흔들고 있었죠. 어느 날 한 동료가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뉴스 봤어요? 남편분 이야기 다시 나오던데요. 서영은 짧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잘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잊지 않았고 때로는 그 잊지 않음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순간도 있었지요. 밤이 되면 서영은 가끔 창문을 열고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겨울의 찬 공기는 오래된 기억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남편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 서로의 눈을 피하던 침묵, 그리고 산책로로 향하던 그 저녁의 공기.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는 왜 그날 그곳으로 갔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닿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늘 과거로 흩어질 뿐이었지요. 한편 부산에서 지내던 윤지우도 자신만의 먼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그녀의 하루는 빠르게 지나갔지만 아무리 바빠도
기억이 사라지는 법은 없었습니다. 야간 근무 준비를 하던 어느 겨울 저녁, 병동 대기실 TV에서 사건 재수사 소식이 나오자 지우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김연도 실종 사건, 7년 만에 재수사 착수. 자막 아래 흐르는 단어들은 그녀에게 너무 익숙한 문장이었지요. 지우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질 줄 알았던 죄책감은 오히려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 위에 쌓인 먼지는 손끝만 닿아도 쉽게 흩어져 허공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사라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사물함에 기대어 몸을 가누었습니다. 선생님, 이제서야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작게 내뱉은 말은 금세 병동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7년 동안 마음속에 눌려있던 무게 그대로였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 지우는 하천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지내던 시절과 비슷한 풍경이었고 그 기억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새로운 CCTV가 발견되면서 8분의 공백이 다시 논란이 되었고 그 공백 속에서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조차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선택들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한편 형사 이준혁은 새로운 진술과 오래된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이어 붙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기록은 종종 흐릿했지만 그 아래에 남아있는 결은 뚜렷했습니다. 서영의 진술, 지유의 진술, 그리고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경비원 박성도의 목격담. 전혀 다른 조각들처럼 보였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밤늦게까지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위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보이지 않게 될 뿐이라는 사실요. 오래된 먼지를 손으로 털어내는 일은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그 아래에 숨겨진 흔적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사건은 다시 사람들의 기억 위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누군가에게는 짐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마주해야 하는 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흐릿하게 만들지만 진실을 완전히 지우진 않습니다. 그저 오래된 기억 위에 쌓여있던 먼지가 이제 조금씩 걷히고 있을 뿐이죠. 2024년 3월, 한 차례의 뜨거운 관심이 지나간 뒤 김연도 실종 사건은 다시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사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의 소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헤드라인에서 그의 이름은 며칠 동안만 머물렀고 그 이후로는 점점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건과 다른 걱정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비극 하나를 붙잡고 있을 여유는 누구에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름 하나가 잊히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한 것이죠. 강남 하천 산책로도 시간이 흐르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2016년 당시 낡은 가로등과 삐걱거리던 벤치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도시 재생 사업으로 공원 디자인이 아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새로 설치된 보도블록은 규칙적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강을 따라 조성된 LED 조명은 밤이면 일정한 간격으로 빛을 쏘아 올렸습니다. 낡은 흔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고 누군가의 마지막 발자국을 떠올릴 사람도 이제 거의 없었죠. 여기가 예전에 사건이 있던 곳이에요?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산책 중에 묻자 옆에 있던 이웃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사람들의 기억은 이렇게 흐릿해져 갔습니다. 기억이 공간보다 먼저 사라지고 공간은 결국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새 의미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놓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아내 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조용히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흐름은
7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감정의 결은 이제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옷과 물건을 치운 지는 오래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빈 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칸은 채워지지도 않고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채 묘하게 떨리는 그림자로 남아 있었지요. 2월 말 회사에서 돌아오던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영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라는 뜻일까? 버스가 강을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2016년의 그 하천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의 풍경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눈빛, 말하지 못했던 질문, 그리고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균열들. 그 모든 것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지요. 언론에서는 재수사 결과를 아주 짧게 전했습니다. 특이 사항 없음, 별도 범죄 혐의 확인되지 않음. 여기까지가 공식 발표의 전부였습니다. 그 발표를 들은 날 밤, 서영은 식탁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면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진 건가요? 하지만 그 질문은 그녀에게 평생 닿을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괜찮다는 감정은 애초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서영은 생각했습니다. 결론이 난 것일까? 아니면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일까?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그녀가 얻을 수 있는 해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애초에 세상의 진실이 전부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남겨진 이들은 늘 불완전한 이야기 속에서 자기만의 결론을 만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윤지우 역시 비슷한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새벽,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조용히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지우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어떤 표정으로 나를 보았을까? 재수사 소식을 들은 며칠 동안 지우는 악몽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어두운 산책로, 가로등 아래 흔들리는 그림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백 뒤에 남은 침묵. 시간이 흐르면 잊힐 것이라 믿었지만 잊히지 않는 것은 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저 조용히 묵묵히 하루를 버틸 뿐이었지요. 형사 이준혁 역시 재수사 결론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철은 다시 닫혔고 책상 위에는 다음 사건의 문서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지 못한 사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결국 시간이 맡아 버리는 것이고 남겨진 질문들은 서서히 색이 바래며 희미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끝내 지워지지 않는 질문도 있습니다. 왜 그날 세 사람은 한자리에 있었는지, 왜 그중 한 사람만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은 8분의 공백 속에는 과연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언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지. 그리고 이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어떤 질문들은, 어떤 상실들은 잊히지 않은 채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시간이 이름을 지워도 질문은 지울 수 없기 때문이죠.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할수록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김연도의 이름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 묻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물음만은 지금도 조용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